이 보건복지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103세 이상, 105세 이상, 남자는 103세, 여자는 105세 이상 전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존스홉킨스 대학교,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 생명정보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있고, 한국에서는 프리딕티브 AI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윤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여기 노화 쪽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석학이신 박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의 노화고령사연구소, 또 정년하고 나서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웰레이징 연구센터, 그리고 나서 또 대구과학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또 웰레이징 센터, 그리고 현재는 전남대학의 노화과학연구소, 한국백세인연구단, 이런 것을 설립하면서 노화 그리고 장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대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수에 대해서, 특히 건강한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신 박상철 선생님 모시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좀 가벼운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도 듣고 또 장수에 관한 팁, 도움 말씀도 받는 그런 박상철의 장수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장수, 노화 쪽으로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장수 노화 연구가 일반화돼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수 노화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요? 원래 저는 암을 연구했던 캔서 그룹입니다. 근데 암 연구하다가 암세포를 어떻게 증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인자를 쓰더라도 증식 못하게 하면 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암제라는 것이.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저절로 저렇게 증식 못하게 하려면 늙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노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노화로 시작했고. 그래서 노화를 가지고 대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하고 동물하고 하는데, 그래서 노화학회를 찾아다니면 국제 심포지엄에서 무조건 쫓아가는데, 1990년대 제일 큰 하이라이트가 바로 론지튜디널 스터디였습니다. 소위 어떻게 사람들이 늙어가느냐, NIA 발표가 나오면서. 네. 그럼 우리나라 해보자. 그래서 제가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도 끝도 없는 거죠. 끝도 끝도. 그래서 몇백 명 대상으로 해서 한 6년, 7년 이렇게 가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 연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엔드포인트부터 바로 가자. 그래서 100살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100살이란 나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하여튼 퇴행성의 하여튼 마지막 최종 순간, 그러니까 기능이나 뭐다가 팍 떨어져 있고 아주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순간에 예를 들면 100살이라는 순간에 예를 들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미니멈 컨디션을 찾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때도 인간다운 휴먼 디그니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세인 연구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무슨 장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노화의 어떤 엔드포인트로서의 어떤 모습, 그것을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백세인을 설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백세인들을 했던 백서라운드 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분들이 백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이게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아니에요. 백세 어르신이. 그래서 그때 이 백세라는 것이 엔드 오브 라이프가 아니고, 이 백세라는 아직도 컨티뉴잉 스테이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건강하게 오래도 장수할 수 있겠는가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저희들 제 솔직히 고백이 장수를 연구했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그 백세 어르신을 만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백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 자랑스러운.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거룩한 늙음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세인들의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를 만나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 현장에서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전에는 예를 들면 백세인들 오시락 해가지고 병원에서 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도 다 해드리고 순전 의학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2001년도부터 현장 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그려요. 정말 우리나라 한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백세인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계신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를 딱 그렸어요. 그랬더니 1등부터 230등까지 등위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국을 다 갈 수가 없었고, 그때 우리 팀으로. 그래서 230개 중에서 탑 20, 장수 지역 20군데, 네네. 그리고 바텀 20, 네. 단명 지역 20군데, 네네. 요 40개 군을 가자.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조사를 했었고, 그동안에 이제 하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하여튼 전국 조사 일단 차대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딱 정리를 해서 보니까 결론을 한번 내자. 깜짝 놀랐습니다. 첫 해에 백세인을 120명을 만났는데 남자가 6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야, 대한민국 여자만 장수야. 그래서 이제 통계생자를 다시 남자 여자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장수죠, 여자 장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남성 장수죠, 또 여성 장수죠. 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장수인들이 몰려 사는,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1등부터 20등 안에 있는 군들 중에서 몇 개 군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것을 장수 벨트라 그러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것을 장수 벨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은 왜 특별한가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최고령자가 누군가 이걸 찾아야죠. 이 보건복지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103세 이상, 105세 이상, 남자는 103세, 여자는 105세 이상 전부 만났습니다. 그분들 전부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소록도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 소록도는 원래 우리 자료에 없었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제 소록도를 갔는데 그 한센병 환자 걸으셨던 이런 분들이 다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라는 어떤 특수 장수적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울 조사 한번 해보자. 네네. 또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는 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 조사를 또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을 일단 낙을 찝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에 서울대학을 이제 정년하고 떠나니까. 네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못 했다가 2018년에 제가 전남대학에 또 석좌 교수로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전남대 교수로 해서 야, 구례곡성 순창 담자 한번 다시 가보자. 이제 그래서 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순, 광주를 다 조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24년이 되는 동안에 제가 전국을 전체도 해봤고, 지역의 특수 지역도 해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난 백세인하고 그 가족들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네,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참 또 많은 케이스를 또 보게 되고, 또 정말 백세인의 저 모습이 얼마나 참 특별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걸 많이 저희들이 보고 듣고 뭐 그러면서 많은 보고도 하고 그랬었죠. 네. 2001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수 연구를 하시면서 백세인들을 만나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가셨던 마을은 어디셨죠? 저희가 이제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1등부터 이제 20등까지 무슨 장수 지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왜냐면 예천에 비행기가 가니까 제일 첫 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데 그 첫 번 가서 만난 그 백세 어르신, 이제 군에서 이렇게 안내해줘가지고, 그 어르신이 102살인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드님하고 같이 사셔. 아드님이 그때 나이가 78세인가 되는 그런 아드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주민등록이나 호적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니한테 작은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니시냐고. 맞다 이거. 근데 왜 작은 어머니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작은 어머니 첩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놀랬던 것이 뭐냐. 첩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호적도 없어. 그러니까 본부인 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실은 102살이 아니고 네. 92살이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시 쌌습니다. 아, 이게 아니다. 네. 백세인 조사가 우리가 메디컬 리서치, 뭐 뉴트리셔널스의 생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아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소셜 팀을 집어넣습니다. 네네. 이러면 사회복지하는 팀, 환경하는 팀, 인류학 팀, 이런 팀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팀을 다시 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세인 연구에서는 연령 확인도 중요하고 그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생태적인 요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 팀들을 이제 확대해서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옛날에는 호적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백세인이라고 그 퀄리파이 시키기 위해서 백세인을 딱 넘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세 어르신들이 뭐 이제 저 주민등록번호에 뭐 102살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1967년, 68년. 네네. 근데 그때 그 1.21 사태 이후에 주민등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분들이 다 70 어깨 넘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 거의 태반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몇 년도 생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확인할 때 이제 우리가 방법이냐,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제일 먼저 띠를 확인해요. 네. 왜 띠가 중요하냐? 이 학부모들이 몇 년도 태어났다는 것은 기억을 못해도 내가 개띠에 소띠는 이것을 알아. 아,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이 형은 나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가 첫째 확인하고. 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큰 자식의 제일 첫째 자식의 나이. 네네. 옛날 백세 어르신들은 되게 그 여자들은 몇 살에 결혼하냐면 13살에서 15살에 시집을 갑니다. 네네. 남성도 20살 전에 다 장가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 대개 20살 전에 낳게 돼 있다. 이거 자식 있는 집은. 네네. 그러니까 백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만나게 되면 자식이 80이 넘은 자식이 있어야 해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자식이 몇 살입니까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자식의 나이 확인은 백세인보다는 더 신뢰도가 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두 번째 확인. 세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시골은 아직도 그 동네, 대대로 같이 사는 동네지 않습니까? 네네. 한 동네에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가는. 뒷집에서 앞집에 무엇을 먹고 사는 거 다 알아. 네. 뒷집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다요? 하고 물어보면은 네. 나보다 5살 위요. 이렇게 나와. 네네. 그게 매칭이 되어야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연령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부터 시작해서부터 이제 제가 만났던 에피소드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첫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한 것도 해서 40%가 나이가 가짜더라고요. 아, 40%요? 40%가. 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계청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백세인들 연령할 땐 반드시 확인해라. 네네. 그래서 2005년도부터 나온 통계청 자료에는 확인된 자료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백세인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 네, 아주, 백세인 연령을 확인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문득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요.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동안 하는데, 백세인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얼굴을 보고도 대충 나이가 짐작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일부 백세 어르신 중에서는 동안인 사람도 있어요. 일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네. 저희들이 그 백세 어르신들 갔을 때 딱 뵈면은 네네. 제일 먼저 이렇게 훑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도저히 백세인이 아닐 것 같다. 네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아까 말한 이제 연령 확인하는 거죠. 네네. 연령 확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백세다 아니다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딱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백세인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지만은
여자가 많았고, 근데 남자들의 그 이 상태는 훨씬 좋았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네. 더 활발하시고, 100세로.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안하고는 멀고.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열심히 활동하시면 얼굴도 동안이더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무병장수 뭐 아주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무병장수가 있고 유병장수가 있고 또 이 장수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장수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병장수. 정말 아무 병이 없이 끝까지 장수하신 분. 네네. 또 한 분은 우리 치병장수. 병이 있었더라도 병을 고쳐가지고 병이 나아가지고 장수하신 분. 우리가 이제 이 유병장수, 치병장수라고 이제 그러죠. 또 한 부류는 뭐냐? 극병, 이길 극자. 지금도 자질구질한 병이 있는데도 장수하고 계신 분.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되게, 나이 한 80 언저리가 넘어서, 네. 병이 새로 그때부터 나타난 사람들을,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스케이퍼, 병이 안 걸린 무병장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딜레이어,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했던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바꾸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 장수 패턴은 우리는 이제 무병장수, 치병장수, 극병장수 하는데 남자들은 무병장수가 많고 네네. 장수하신 분들은 숫자는 적지만 네네. 여자들은 극병장수가 많습니다. 이제 이 뭐 자지구지는 병을 가지고 지금 장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다가 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문제 있는 사람은 일찍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네. 교수님께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장수 패턴이 다르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그 장수 패턴이 다르게 나올까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처음에 그 조사하고 나서 정말 충격이 뭐였냐면은 120명 만난 100세 중에서 남자가 6명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래서 남성 장수, 여성 나누어서 했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옵니다. 남성 장수에는 어디가 몰려 있느냐? 딱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경상북도 북부. 거기 딱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장수에 뭐야? 전라남도고 제주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면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사회적인 요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성 장수 지역이 왜 남성 장수 지역이냐? 그것은 남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성 장수 지역에서는 왜 남성들이 이렇게 장수를 못했냐? 남성들의 역할 때문이다. 그 전통적으로 그 강원도다 뭐다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산악지방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거가 이제 뭐 농토나 옛날에 전통적인 농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농지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네네. 자식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잘 살지 않아.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 할머니 같이 살아야 해. 근데 이제 전라도의 경우는 뭐냐면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네. 자식들이 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해. 네.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야 해.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강원도의 남성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해. 근데 이 호남지방하고 제주도 쪽에는 남성들 역할이 없어져. 이제 자식도 있고 못 되니까 또 도장 몇 개 버리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농사도 짓고 네네. 뭐 재산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네네. 역할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할이구나 또 일이구나. 네네. 이제 그런 것이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더욱 자기 건강에도 챙겨지는 것이고 네네. 그런 것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백세인 조사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남성 장수, 여성 장수의 차이는 결국 역할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2000년도 초반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남자, 여자 장수 비율, 백세인 비율이 1대 12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최근에 우리 이제 자료를 이제 조사해서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1대 4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남성 장수도 높아졌어요. 네네. 이거 세계적인 선진국이 그 정도 레벨입니다. 네네. 올라와서.
어떻게 2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느냐. 네네. 20년 사이에 그냥 남성들이 반성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일을 좀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나는 이제 그것이 제일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여성 장수 100세인의 숫자가 준 게 아니고 남성의 장수인이 는 거거든요. 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구곡순담이 대표적인 장수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쪽이 대표적인 장수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장수 지역이 호남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호남에 그다음에 이렇게 일부 이제 경상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아주 딱 그 여러 군들이 하여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공통점이 뭐냐 그 한 가운데가 지리산이 있어요. 이게 지리산 서쪽 남쪽에 면한 군들이 장수 지역이에요. 응?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언덕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네. 언덕이 많은 지역, 구릉이 많은 지역. 넓은 그 농토보다도 이제 구릉이 평야보다도 구릉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선 첫째 저희들 지리적인 이제 특성이라고 봤어요. 자, 이런 언덕이 많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활동이 많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심폐 자극이 된다. 소위 이제 우리 폐와 또 심장 이런 것에 자극이 돼서 그것을 계속 운동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지리적인 하나 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왜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 그러느냐? 여가 기본적으로 전통 사회가 그 소위 농업 사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농토라든지 농사를 짓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둘의 그 공동사회, 네네.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제가 좀 강한 지역이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네. 정자라는 것의 소중함을 그래서 느꼈어요. 정자요? 정자. 이 전라도의 정자는 어디가 있느냐? 어떤 마을을 가도 마을 어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영남이나 충청도 다른 데 가면 정자가 거기 없어. 정자라는 것은 저 어디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네네. 그럼 어디 저 양반집 저 정문에 있다든지, 네네. 이 정자가 역할이, 네네. 이 호남 지방에 있는 정자라는 것은 그 농민들이 일하다가 쉬는 공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정자에 누가 주로 쉬고 있겠어요? 노인들이죠. 아, 네네. 노인, 특히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딱 그 정자에 딱 앉아서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 네네. 그렇죠. 네. 그러고 가서 뭐 수박도 하나 썰어오고 참외도 썰어오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노인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방돼 있어. 오픈돼 있는. 노인들이 개방된 사회에 있는 거예요. 네네.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개방된 사회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느끼게 되고 네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대접을 받게 되고. 네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정신적인 또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겠는가. 네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단순히 식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주도는 특히 섬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초 지역,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서 장수를 하게 되는 장수인들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수도가 그 숫자적으로 제일 높은 데는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제주도에 여성들이 아주 장수하시니까. 네. 근데 제주도가 얼마나 여성 장수냐. 누가 제주도 여자가 많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돌, 여자, 그 삼다도네 이렇게 하는데. 백세인이 제주도에 그 2001년도에 몇 명이었냐면은 47명이었습니다. 47명. 근데 남자가 딱 한 명이에요. 전부 여자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여성 장수제이구나. 이제 아주 절감을 했죠. 근데 제주도는 문화가 전혀 달라요. 우리 이제 이쪽 내륙하고. 그래서 제주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 안 한 이유는 괜히 그 사람들 오해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우선 그 제주도에 아까 전라 호남하고 또 강원도 비교할 때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제주도 마찬가지. 우리 남성의 역할 이게 별로 없어. 아, 네. 이게 제주도는 특히 모든 경제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여성이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 네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만 걸 다. 그리고 상당수의 여성들은 해녀였고, 네네. 해녀였던 해녀분들도 저는 그때 그 백서인들을 만나면서 해녀가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이렇게 체계가 있다. 네. 그것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상군이 제일 대장이에요. 네네. 근데 백서여신 중에서 상군했던 분이 또 내가 상군했어 또 자랑도 하고.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제주도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자식하고 같이 살지를 않다. 그리고 한 집에서 살더라도 네. 한 집에서 안거리, 바깥거리 해가지고 자식이 결혼하면 안채 주고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 부모가. 네네. 근데 그 같은 집, 같은 울타리에 살면서 같이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생활을 안 해. 다 따로 먹고 살아. 그래서, 야, 그 무슨 문화가 그러다냐. 그랬더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이제 감동 오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래고. 근데 이제 제일 그 핵심이 뭐냐. 거기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팔다리를 쓸 수만 있으면은 절대 자식 안 살아. 근데 팔다리를 쓸 수가 없을 때 자식이 들어와서 같이 모시고. 근데 모시는 것도 이미 그때도 20년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들이 돌려가면서 모시더라고요. 아. 응? 네. 예를 들면 큰 아들이 6개월, 작은 아들이 6개월. 네. 이것도 또 그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생소해가지고, 야, 무슨 이런 문화가 있냐. 근데 네네.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야, 저런 그 문화 풍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밖에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다 물어버렸죠. 아.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그때 그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참 다르구나. 네네. 아주 절감했었죠. 아, 이 참 문화가 참 중요하구나. 네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건강 장수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피지컬한 거, 우리가 이제 뭐 피지컬, 멘탈, 라이프 스타일, 뭘 먹냐, 뭘 어떻게 움직여 이런 것에만 관심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지역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그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거기에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아주 절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지역마다 장수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도 1등부터 230등까지 등위가 매겨지는 것이고. 아, 네네. 네. 제주도를 연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연구하시게 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제주도까지 그냥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패턴에서 정말 그 장수도가 밀집된 지역이 어디냐 해서 이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에서 구곡순당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집중 조사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전국 조사해서 남성, 여성 장수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 했다가 야 진짜 그 내륙에서 그 장수도가 높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구례, 곡성, 순창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진짜 최고령자가 누구냐. 근데 이것을 통계청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 나온 거 그냥 뭐 저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해가지고 알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지. 특히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또 발표해가지고 실수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저한테 확인해 주라 그래가지고 자료를 뽑아줘서 제가 전국에 이제 한 50명, 105세, 103세에서 105세 넘은 이런 분들 전부 이제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흥을 가게 됐어요. 고흥에 170세 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복지부 같이 그 서베이를 나갔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직원이 소록도 좀 잠깐 들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록도냐? 왜냐면 그건 원래 예상이 없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소록도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 보안에 걸려 있으니까. 네. 소록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소록도에서 7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인사 좀 하고. 그래서 갔지요. 네네. 이제 가서 이제 그냥 나는 병원장이나 가서 차 한 잔 마시려고 했더니 마침 병원장이 없어서 네네.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 네네. 근데 막 큰 환자들 껴안고 막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아주 감동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화장장을 가자는 거예요. 화장장을. 네네. 왜냐하면 나환자들은 돌아가시면 전원 화장을 했거든요. 네네. 화장장이 저 섬 끝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여기 다리가 나지고 있지만 옛날 다리가 없을 때니까 저 끝에. 아 무슨 뭐도 화장장이야. 화장장 장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네네. 그 친구한테 서희 헬로를 해야겠다. 이게. 가자. 만났어요. 그때도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기가 쭉 나.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들 뭐 이야기하는데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화장장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것이 2004년인데 네네. 지나가는 말로 어이 여기서 화장하는 사람은 되게 나이가 몇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92~93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2004년도에. 네네. 92~3살이어야? 내가 놀래가지고. 네. 그 친구는 그 아주 그냥 그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놀라시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이 지역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구나.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소록도 이제 병원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네. 보니까 또 의료계 또 후배도 되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소록도에 그 인구 자료 좀 보내주라.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저희도 이제 통계를 이제 내기 시작하고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당히 그 연령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때 당시 한 700명의 나환자들이 좀 살고 있었는데 85세 이상이 250명이야. 야. 야, 이건 최고령 지역이야, 우리나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식이 이제 소록도 팀을 우리가 짜가지고 소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저희들이 2년간 그 매년 여름에 한 2달씩,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이제 머무르면서 네네. 85세 이상 되시면 전원 만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때 백세인도 6명이나 만났습니다. 와. 나환자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 일반인들하고의 통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한 3살 정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다냐. 이제 저희들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퀘션을 던진 거죠. 왜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소위 한센병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이제 그분들 심한 분들은 이제 팔 다리가 다 찢기고 뭐 눈도 안 보이고 그 팔다리 제대로 못 써 이런 사람들인데 네네. 왜 이 사람들이 오래 산다냐. 네네. 이제 저희들 또 집중도 조사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 의학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뭐냐. 나환자들이 100% 신앙인이에요. 거기는 이제 교회도 여러 개 있지만 성당도 있고 네네. 또 원불교는 신도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는데 원불교 교당을 갖다 만들어 놨어. 네.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100% 신앙이라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백서인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만 핍박받았어도.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선 한 가지 저희들이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 네. 나환자들 간에 자기들 간의 어떤 그 결속력, 네네. 연대의식 네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나환자하고도 가까워. 네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료의식이 아주 강해가지고 네네. 이 가족보다도 더 진한 그런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또 이런 것이 어떤 이 나환자들의 정신적인 어떤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 거기는 소록도 병원이 전체적으로 전 주민들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병원이 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네. 그 다음에 음식을, 그것도 거의 소록도 식당에서 이제 전체 그 모든 급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영양이다 뭐다를 뭐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완벽하게 네네. 국가가 보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병원 문제라든지 또는 식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특별한 지역이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네네. 나환자들이 오래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뒤로 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왜 그랬을까 또 여러 가지 또 요인을 또 찾아내게 된 계기가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이 썩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가장 먼저 돌아가실 분들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서포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적으로 또 전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그렇게 장수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수의 치병, 특히 치병 장수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록도 다음에는 혹시 주요 큰 도시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령자. 네. 이제 최고령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또 전국을 다 돌았지요. 네네. 전국을 다 돌아서 예를 들면 진짜 최고령자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주민등록 번호가 우리가 최고령자가 아니에요. 네네. 반드시 예를 들면 이제 띠를 확인하고 그 자식 연령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물을 수 있으면 또 이제 이웃한테 물어서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최고령자를 찾기 위해서 전국 대도시는 다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05세 이상 되신 분들 아주 참 많이 만났죠. 결국 우리가 찾았던 최고령자를 첫 번째 최고령자를 여성으로서 네. 대전에서 찾았죠. 네. 대전에 그때 만 110세 되신 할머니를 우리가 만났고. 근데 그 110세 된 할머니는 그때까지 춤을 추셨어요. 야, 참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오면은 꼭 손주나 뭐 증손주들 오면 이렇게 당신 꼭 용돈을 주시고 이제 그러신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동갑으로 한 분을 저희들이 그 종로, 네네. 서울 종로에서 이제 그 바로 효자동, 거기서 또 한 분 여자로 해서 110세 되신 할머니를 만났고. 또 그분은 그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이사해서 오셨지만은 참 그 우선 부지런해. 110세가 되셔도 절대 몸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로서 최고령자는 인천에서 찾았습니다. 인천에서 찾으신 어르신인데 우선 그분 댁에를 가서 보고 깜짝 깨끗한 거야. 네네. 근데 이분 아들은 수의를 하고 있고 네. 그 며느리는 그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뭐 폐품 같은 것을 주워가지고 밖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네. 이 할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나가고 없더라도 반드시 청소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106세 되신 할아버지가. 네네. 아주 꼿꼿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최고령자가 참 자랑스럽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이제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교수님 만나보신 우리나라의 최고령자는 몇 세셨나요?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이 110세인데 네네. 그 뒤로는 110세 넘으신 분을 제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시점에서 최고령자라고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 모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2005년도에 최고령자가 왜 확실하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주민등록 자료를 해가지고 105세 이상은 전원 나한테 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전원을 내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최고령자라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최고령자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최고령자다 말을 못 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몰려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과 특정한 장수 패턴이나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그 서울에가 인구가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라는 데가 결국 이제 자식들이 사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세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서울이 백세인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쭉 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 되게 이제 지방에서 있다가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연세가 아주 많아지셔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싶으셔가지고 모시고 온 그런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많습니다. 네네. 그러나 여하튼 일단 서울의 그 백세인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였었지요. 근데 서울의 백세인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문을 안 열어줘. 서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딱 똑똑하면 다 문 열어주고 왔냐고 반가워주는데 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다가 그냥 우리 연구소 단위로 안 되겠구나. 서울시가 나서줘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건의를 했더니 2009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용역 사업 같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백세인 조사 좀 해주라. 그래서 좋다.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백세인 우리 만나게 해주라. 네네. 그 가족을 만나게 해주라. 그건 당신들이 책임져라.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강남구, 서초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강동구, 노원구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대비를 시켰냐면은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생활상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백세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강동구에 있는 백세 어르신들은 일단 전원 네네. 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다 만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서울시 백세인 조사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뭐냐. 무슨 강남구, 서초구 조사를 할 때 전국 조사에서 전혀 못 느꼈던 거. 서울시 백세인 연구를 하면서 딱 무엇을 알았냐. 대학 졸업생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까지 우리 시골 조사에서는 학력들이 없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초등학교 네네. 그전 수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상의 어떤 학교 뭐 다닌 사람들이 극소수였었습니다. 대학은 우리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조사를 하니까 대학을 졸업했던 그 일제 시대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나와요. 이제 네.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특히 이제 강남구 서초구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만났고.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 조사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서울의 백세인들은 이런 분들이구나. 네네. 그리고 교육도 좀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저희들이 이제 참 많은 감동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동구, 노원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백세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더라. 네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형의 주택 아닙니까? 백세 어르신들이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조사에서 시골에 있는 백세 어르신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또 정자에 앉아 동네 사람 만나고 사는데, 근데 서울에서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저희 눈에 아주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분이 방 안에서만 계시느냐, 네. 그 다음에 마당에 나가시느냐, 아니면 문 밖에 나가서 동네 경로당까지는 가시느냐, 아니면 동네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느냐, 이 네 단계를 저희들이 척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방 안에만 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또는 그 주거 환경 때문에 네. 그 백세 어르신들이 참 그 방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의대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한 분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적어진다. 점점 예전에는 뭐 해외 여행도 가다가 이제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 국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방 안에 이렇게 계시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특히 파킨슨병 같은 경우 뭐 거동이 이렇게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파킨슨병과 또 노화와 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인데요. 그 백세인들 만나 보셨을 때 치매는 많이 걸리셨나요? 그 백세인들도 치매가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이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80대, 90대 같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백세가 되어 가지고도 치매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그 통계에서는 저희들이 일제 여러 가지 약 한 15%, 15% 정도, 그래서 20%는 넘지 않는 그 범주가 우리가 이제 치매에서도 아주 심한 치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단계 치매 그런 상태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못 만난 것이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가버리니까 그분들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뷰한 백세 어르신들 중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제 치매의 어떤 그 소지가 있고, 그런 그 치매 정도가 아주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적어도 이제 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치매도
그냥 병의 일종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절대 병이죠. 아, 네. 왜냐하면 100세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아, 네네. 그분들이 만약에 그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이라 그러면은 그분들 다 치매 걸려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건강하신 분들, 그 기억력이 내가 만난 그 100세 중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특히 제주도의 그 100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안의 모든 제삿날, 자식들, 뭐 손자 생일날 이걸 다 기억하고 계셔. 야, 참 그것만 하면 시 동네 무슨 누구 제삿날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을 그 한 분이 아니고 네네.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기억력을 소실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고, 네, 백세인 분들이 이미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희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용 하는 입장에서 한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나이 탓하지 마라. 네 나이 몇이라고 지레 내가 저 팔다리 못 쓰고 머리 못 쓰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허기 나름이다. 네.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지금도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가 치고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나이 탓을 해가지고 안 해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100세 어르신 연구를 하면서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00살이 돼도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박상철의 장수 콘서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상철 교수님께서 수많은 백세인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거를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박상철의 장수 그리고 희망 콘서트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